뭘 들을 만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철학자가 본 자유주의라고 그랬는데 제가 철학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체적인 제목이어서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유주의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당한 정도의 지식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새로운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평소에 학교에서 여기저기 강의하면서 한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반복하는 걸로 오늘 발제를 대신하겠습니다. 이 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오래된 이념은 아닙니다. 대략 250년, 1750년, 18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설득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자유주의가 출현한 그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면은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든든한 이론적인 정당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역사 진보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진보의 척도가 되는 게 뭔가? 뭐가 돼요? 진보의 척도가 되는 게 뭘까? 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인구 증가를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가 발전한다. 좀 이상하죠. 우리는 제가 자랄 때는 계속 인구 증가가 나쁜 거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거가 아이를 뒤덮을기에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은 특히 진화론적으로는 인구 증가와 또 사람 평균 수명의 증가 이 두 가지를 대비 역사의 발전의 계기로 삼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살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우리 1만 년 전에 농업이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이때 인구를 5천만으로 잡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갑자기 인구가 불어나와서 수직 상승을 이룩하는 이 시점 이거가 대체적으로 18세기로 잡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도래, 시장경제 출현하고 맞물려 있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의 경계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민주주의에 그동안 관심이 많았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자본주의, 특히 자본주의의 밑바탕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토대를 이루는 이념이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유주의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진화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제가 쓰는 자유주의는 보존적 자유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출생률의 변화예요. 비슷하죠. 사람이 높아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그 변화를 추동한 게 뭐냐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사진일 텐데요. 이게 얼마 전에 이승에서 본 한반도입니다. 이게 바다처럼 보이죠? 그래서 자유주의를 설명하는 가장 또 큰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한반도입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뭔가? 그냥 역사적으로 한 70년 넘는 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밤에 보니까 여기는 그냥 바다처럼 비어있고 한국, 서울이겠죠? 여기 중국이고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북한하고 남한의 차이가 뭔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이념으로 설명이 가능한 현상입니다. 북한은 자유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나 전체주의가 들어가고
남한은 글쎄요. 저는 뭐 역사적 우연이라고 봅니다만 우연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경과된 뒤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니면 인류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대조 실험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이념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차이가 났느냐를 볼 때에 한반도를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봐라.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론 중에 하나는 한쪽은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한쪽은 자유시장 경제가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자유주의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은 크게 많은 것이 소수세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송목 선생이 그린 그림 같은데요. 그리고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의 해방. 물론 이 개인의 해방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복잡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개인의 해방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철학적으로 문화 종교에서 기본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역사에서 보면은 뭐 논어라든지 이런 노장 사상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죠. 불교에도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개인의 해방은 개인의 어떤 탐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은 인류 역사상 여러 종교에 속해 있는 건데 이 17, 8세기에 등장한 개인의 해방은 그런 해방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개인이를 억압하는 것이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밖에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 있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탐욕이나 욕심이나 뭐 탐진치라든지 불교적 용어를 표현하면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될 텐데 인간을 억압하는 기제가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일 수 있고 종교일 수 있고 사회적인 간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교회로부터의 해방, 전제군주로부터의 해방, 간섭으로부터의 해방 뭐 이런 것들이 개인주의의 발현과 더불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해방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중 가장 큰 것이 국가 권력입니다. 국가 권력. 그래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이 해방되어야 한다. 어느 집단이나 사회보다도 개인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서구 개인주의의 출발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주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낮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개인이 성숙할 수 있는 이 개인에서 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기간이 대단히 짧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일어나는 상당 정도의 문제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온전한 개인이 서지 못해서 일어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공부한 의민주의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민주의, 국회가 작동 안 하니까 거리로 직접 뛰쳐나가서 외치는 거리민주주의, 그걸 좋게 얘기하면 참여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민주주의가 상당히 힘을 발휘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혁명 아닌 혁명을 이 거리에서 촛불 집회라고 하는 것이 일으켰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민주주의 기본적인 장점을 얘기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단점도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버리고 거리로 나가서 참여민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우선 대표성도 없고 뭐 100만이 모였다, 뭐 500만이 모였다, 대표성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책임성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요? 그리고 지속적이지 않아요. 상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한 인구가 많은 이런 데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또한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치인이라든지 국회의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대단히 낮습니다. 이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민주주의의 주범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독재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대통령 내지는 국가의 대표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트럼프라든지 이런 예를 많이 들어서 미국에서는 현재 자유주의의 실패 아니면 민주주의의 죽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대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경제죠. 이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위 말하면 이 개인주의와 관련돼서 내 몸이 내 거고 셀프 오너십이라고 그런다. 로코 같은 경우 내 몸이 내 거고 내 몸을 움직여서 생산된 것도 내 거다 라고 해서 사유재산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칩니다. 이 같은 거죠.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이건 개인들이 대의제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주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정치와 경제, 사회로 하나의 세계가 아니고 인간의 자유전, 자유가 그렇게 개방이다. 근대 시민의 계급 차선이다.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대 시민 계급이 성장을 못한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아까 제가 우연이라고 쳤는데요. 그래서 1948년에 그야말로 우연히 뭐 한국이 그 당시 결국 패전국의 속국이었죠. 2차 세계대전으로 우리가 상당히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남한 쪽에 소련군이 들어오고 북한으로 미군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미군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라고 얘기해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의 자존심에 허용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국이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물론 요즘 우리 우파들이 주장하는 타고난 정치인으로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준 것은 바로 미국이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전의 덕으로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한국이 성장한 게 아니겠는가.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서양은 그런데 부르주아 시민계급이 성장을 한 거죠. 나도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돈 좀 벌었으니까. 이런 세력들이 부르주아고 그 부르주아들의 정치 이념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가 보는 것이 상당히 타당한 측면도 있는 거죠.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가 자유인가. 그리고 더 많은 자유를 얻으려는 투쟁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서구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는 이것을 다 건너뛰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오늘의 정치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런 역사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실망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좌파 우파가 크게 싸웁니다만 우리의 지금 건국이 한 70년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 우파가 60년 이상 집권한 거예요. 그래서 좌파가 지금 13년째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가 균형을 맞추려면 앞으로 한 4, 50년 정도 더 집권해야 되지 않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크게
현 상황에 대해서 낙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좀 문제죠. 뭐 10년, 20년 그래서 좀 변하는 세상을 보고 싶은데 조급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긴 안목으로 우리 현실을 좀 보면 그나마 그래도 여유를 찾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잠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 입장은 이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에 의한 차별관계. 글쎄요, 우리나라는 저걸 뭐 가보경장 베이스라고 얘기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해방 뒤라고 봐야 되겠지요.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시민들의 직접 정치 참여. 이게 대단히 중요한 덕목인데 이것도 상당히 멀어졌습니다. 먹고 사는 거라고. 자유시장 경제.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뭐 이 개념 자유시장 개념이 들어온 것도 80년대가 아니라 90년대로 봐야 되나? 80년대? 90년대? 뭐 자유시장 경제 개념이 들어온 것이 아예 그 이유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 그럼 뭐 2000년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자유시장에 대한 이해도 현재로는 대단히 일천합니다. 자유시장 그러면 약육강식이나 생각을 하고 빈익빈 부익부를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자유시장에 대한 철학적인 또 다른 측면들은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뭐 정당 사회적 권리가 자유다 이런 얘기. 이거 자유가 뭐냐면 이게 존슨 미리 자유를 사는 이 가장 고전적인 정의인 것 같습니다. 자유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 물론 이제 미일은 뒤에 가면은 뭐 자유주의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사회주의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미리 자유로서는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은 저는 애매한 얘기예요.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 판단 능력이 어디서 생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개는 요즘은 법적 개념으로 바뀌었죠. 성인 개념이. 나이가 19살 내지 18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타인의 피해를 주는 위의 원칙이라고 해요. 타인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 자신의 결정이 있어서 자신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게 대단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자신의 결정이 있어서 자신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는 자기 결정권이 있다. 하나는 그 핵심적인 게 자기 결정권입니다.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입니다. 이거에 행사를 해서 재산을 잃고 신체를 훼손하고 생명이 괴롭다고 할지라도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정서를 인정하기 힘든 거죠. 결과하면 조언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못하잖아요. 자기 결정권을 존중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정은 내가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좋다.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설사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기 결정권. 이걸 포기하게 되면 그야말로 다른 전제 정치라든지 독재를 정당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재산 신체를 잘 보호해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네 결정 포기하고 우리 그런 제안들 많이 하잖아요. 이 국가가 책임지겠다 행복을. 그래 네 결정 포기하고 국가를 따르라. 이런 것도 어떻게 본다고 하면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온정주의적 간섭이 많은데 그 온정주의적 간섭은 대개가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 결정권이 아니고 타인이 결정해도 나에게 큰 이익을 주면 그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자유주의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도 되게 익숙한 것들이에요. 개인주의고 철학적인 주장이 자유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 자율이라고 하는 건 서양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율 개념이 약해요. 이번 그 조국 사태도 여실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입법, 자기가 살아갈 규율을 자기 스스로 정하고 지키는 게 자율인데 자율적 존재인지 아닌지는 누구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의 심판관, 옳고 그름의 심판관이 내 내면 속에 존재하는 거죠. 자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남이 알든 모르든 나쁜 건 나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남이 모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베네딕트 한 사람은 그거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동양 체면의 문화다. 체면. 죄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서양은 죄의 문화. 죄는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다른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죄의식을 갖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동양은 남이 모르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체면, 성사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또 문화적인 요인도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도덕을 칸트식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의 인정과 사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욕망. 이것 우리가 인정하기 힘든 거죠. 동양으로 보면 이 욕망이나 이익은 소인이 추구하고 개인은 의의를 추구한다고 맹자도 얘기하고 공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대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의 욕망이 인간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승리다. 우리는 조건 붙는 거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와 소유를 동일시하고 개인의 이윤동기에 따른 행동은 도덕적 선이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이건 사적 영역이고 시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아담 스미스가 한 유명한 얘기, 보이지 않는 손. 인류의 복제를 가져오는 개인의 욕망. 이 공적 영역은 그렇지 않죠. 공적 영역은 철저히 공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기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타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익이에요. 그러나 공적 영역은 철저하게 공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죠. 공적 영역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되게 정치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과 사회에 대한 관계도 이렇게 당연히 있고 이게 동양적인 생각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개인이 사회로서는 사회는 개인의 사회고 개인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에 공헌합니다. 연결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지금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다른 눈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로 자유주의가 지금 초보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동안 자유주의라고 그러면 주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공주의라고 공식되어 있는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공산주의가 힘을 잃게 되니까 자유주의도 동시에 힘을 잃은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수가 그렇고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에 그동안 일어나 이제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이런 이념적인 논쟁이라고 할까요? 이념적인 대결이 되게 역할 내지는 억압이 됐는데 1980년대 이후로 권위주의 정부가 떠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혀 다른 성격의 정권이 집권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 발전의 한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새로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정권.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걸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세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은 우리가 상식적인 미국적 가치관 이런 여러 가지 가진 자의 이익을 그건 틀린 말은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이 자유주의 어떤 철학적 성격이라고 또는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실제로 과학 발전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는 되게 자유로운 상상력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을 자유주의가 보장해 준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창의성이 되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의력이 상당히 의학적인 사회에서 나오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건 문화적인 현상인데 정치적 가치다. 경제적 근육을 보장하고 자유를 정당화하는 노력. 근데 이건 뭐 이제 글쎄요. 우리나라가 참고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는 이제 이념적으로 극단화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파 진영이나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데 가면 가장 극단적인 주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건 뭐 학자나 지적 수준에서는 지적 담론으로서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대중들의 지지를 얻느냐라고 하는 게 개인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분주의고 그걸 우리 조선시대 표현을 하면은 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명분의 극대화, 명분의 극단화 이렇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마이클 하워드는 대단히 유한 눈으로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눈으로 물론 이제 영국에서는 이게 보수당이겠죠. 일종의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보수당의 신념을 2004년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공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대체적으로 반대할 수 없죠. 국민이 인간 본연의 야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에 헌신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개인들이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는데 방해되어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고 간섭과 지나친 통제를 받지 않을 때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간섭 많죠. 간섭의 나라, 훈수의 나라. 이게 이제 간섭이 많은 나라.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보는 게.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죠. 국민은 커야 하고 정부는 작아야 한다. 뭐 이런 쭉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뭐 여기 극단적인 주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정도는 나도 동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마이클 하워드 보수주의의 신념이라고 나는 믿는다. 보수당 강수였죠, 2004년. 이걸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부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가난해졌다고 믿지 않는다. 이런 걸 믿어요? 우리 이거는 누군가 부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가난하다고 믿잖아요. 믿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비밉고 부익고 뭐 그런 얘기에 대한 반대잖아요. 지금 현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있어도 가난한 나라.
누군가 지식이 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무식해졌다고 믿지 않습니까? 이건 맞아요? 제로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누군가 건강하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병들게 됐다고 믿지 않는. 이게 좌파들은 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이건 뭐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념 테스트인데 뭐 제가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좀 많이 달라가지고 참 우리나라 독특한 나라죠. 그래서 미국의 이념 테스트 하는 거 상당히 틀려요. 이제 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중앙일보에서 하는 건데 지금도 보니 국가보안법 뭐 개정이 좀 나오려는 거니까 그런 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념을 테스트하는 걸로 중앙일보가 이걸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순간순간 변하죠. 최근 통계 나온 거 봐도 자기 자신의 이념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진보적이라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정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하면 총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이념입니다. 이념. 뭐 이념은 공산주의, 여러 가지 이념이 있죠. 자유주의, 이념이 되려고 하면 추종자들이 있어야 돼요.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도 하나의 이념이면 신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교 이념의 차이는 뭔가 하면 정당이 없다는 거죠. 종교는. 그래서 그 이념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데올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념을 현실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실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결속력을 가지고 단체가 출연하는 그것이 정당이 됩니다. 정당은 뭔가 하면 동일한 이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정당에는 이념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자유한국당이니까 이게 정당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데 회의가 많은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공통적인 점이 뭔가? 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모였는가? 그럼 이임이 나와 있는 이임 정책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정책이 나오고 그 정책은 지지자들이 나오는 이게 뭐 일반 국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지지자들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에게 힘을 주고 그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단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오게 되는 뭔가 하면 뭐 이념은 뭐 그대로 오겠죠. 다만 지지자들이 빠져나가는 게 문제겠죠. 현재로 보면 이 뭐 불과 10년 사이에 왜 지지자들이 빠져나가가지고 500만 표까지 이겼는데 그렇게 역전이 됐느냐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의 결핍 이건 이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거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공동체 자유주의를 얘기하게 되면 개인주의가 좀 약화시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직까지 국가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이중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 대한 신뢰는 높은데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낮아요. 또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물불신하면서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분단, 이 가장 큰 문제있죠. 분단. 그리고 우파들도 이 분단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야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집단주의 사고가 경제에 약한 경제 자유에 대한 믿음이
신기족주의, 이거 뭐 이런 말은 새로 나오는 개념이기도 해요. 신기족주의. 이걸 우리가 피케티 같은 경우는 세속 자본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신분 사회가 되어 있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신기족주의. 신분은 부모에게서부터 내려온다. 아주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기족주의 등장은 일종의 자유주의에 대한 대단한 위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현상만은 아니에요. 어느 나라는 지금 선진국에서 사회의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끊어진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대단히 심하다. 이 두 개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대안을 찾으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다 적어본 건데, 더 많은 자유주의. 이것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더 많은 자유주의. 현재 문제는 모두 자유주의의 결핍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자유로 자유와 책임을 갖자. 이게 중요한 거이긴 하죠. 그 다음에 공동체 자유주의. 우리 박세리 선생님과 한국 일부 철학자들이 내세우는 이 공동체 자유주의. 이거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철학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에요. 공동체 자유. 이타주의와 연대와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이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국가가 주도를 하게 될 때는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자유. 그래서 이 이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에 자유주의는 왜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그 더민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념은 좀 벗어나다. 그래서 인간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동양에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역사 철학이기도 하죠. 서양에도 이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욕 필반, 극단에 도달하면 반전이 일어난다. 이거 여러분 믿어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차면 기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언제까지 가야 차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극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러나 끼기 마련이다. 모든 건. 그렇다면 힘없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극단까지 가봐야 되는 갈 때까지 가자. 그래야 변화하지 않겠는가라고. 물도 일반. 현재의 우리의 정치 상황에서 아마 이건 믿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이건 주역에 나오는 얘기예요. 공적견, 연적견, 공적구, 대적견.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참여입니다. 그래서 좀 역사를 멀리 좀 길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공동체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큰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연구에 과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철학계에서는 그렇게 세력을 많이 못 얻어들였습니다. 공동체 자유주의. 시간이 돼서 30분 발전 이걸 마치고 이어서 토론. 나중에 토론 시간 나갑니다. 네, 박은경 자유교육원 전문화실장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 한 10분 정도 해주시고요. 끝난 다음에 발제자인 신종석 교수님 앞에 나오셔서 질의응답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제가 신종석 교수님 발제에 달리 이견은 없고 말씀을 쭉 나눠주셨던 자유주의, 자유를 진지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이 가장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일자리가 문제죠.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실업 상태가 문제고 사회 초년생들이 가서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점점 생기고 이런 문제들을 국가가 나서서 뭔가 해결을 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시켰는데 그 결과는 목표는 선한 의도였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 청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는데 결과는 일자리를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약자를 더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당장 편의점 사장님들도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주기가 힘드니까 본인이 직접 일을 하고요. 기업에서도 임금이 오르니까 10명을 채용해야 될 그 인건비를 결국 인건비가 오르니까 5명, 6명밖에 채용을 못합니다.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거나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이만큼 주는데 더 좋은 사람 뽑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사회적 약자들이 오히려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은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이 국가의 개입주의 정책이 결국 약자를 더욱 괴롭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사회 문제 해법을 국가에서 찾으면 문제가 이런 실패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의 성과를 나누는 이런 행위들은 나누는 그 행위 자체에서 권력을 개입하고 정치 논리가 개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좀 더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정부가 적극 주장을 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특정 기업, 특정 산업이 갑자기 대박을 맞고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친환경 무색 성장, 창조 혁신 경제 이런 캐치프레이즈 안에서 여러 기업들이 대박을 맞았습니다.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서 능력 있는 기업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일부 정치 논리에 의해서 결국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국가가 개입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목적은 시장은 선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약자들을 더 괴롭히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들은 무슨 정책들이었나?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사례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굳건히 하면서 그 전쟁 이후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만한 중산층이 있습니다. 이런 약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경제적 부를 가져다 주는 건 결국 시장경제 체제라는 거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좀 더 굳건히 하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이 사회적인 문제, 실업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적으로 풀면 풀수록 계속해서 정치 논리가 개입이 되고 부작용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사회 문제는 개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해서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나의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간다. 이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이 개인의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개인주의가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개인주의가 강화된 이런 개인들이 모여서 자발적인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고 또 기업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자유사회를 이루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까 신종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온정적 국가주의적인 시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대출이 많은 거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학업을 연장할 수도 있고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국가가 부모의 심정으로 아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막 쓰고 있는 것처럼 걱정된 시각으로 가계 부채가 문제라서 이거를 우리는 고쳐야 돼 라고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개인의 문제이고 갚을 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갚으면 됩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 국가 부채가 문제죠. 국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주체가 아닙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날 때마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른,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자꾸 개인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주의가 좀 더 강화돼야 되고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를 강화를 하고 그럼 우리는 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자유를 증진시키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5가지 항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정부, 재산권, 법칙, 자유무역, 규제 완화이고요. 작은 정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산권은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재산 그거를 남이 함부로 빼앗아갈 수 없게 재산을 지켜달라 국가가. 그리고 부자란 이유만으로 돈을 좀 많이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함부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고요. 법치는 자유시장 경제를 법으로 확보해달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자유무역은 개인의 자유를 왜 국경에서 멈추냐. 개인의 자유는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물자든 사람이든 돈이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는 다 아시다시피 개인과 기업이나 이런 공동체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런 5가지 행동 방향들을 계속 강화를 해 나가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보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라고 봤더니 결국은 경제적 자유가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이거를 추구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개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보통 제가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말씀을 드리면 왜 정치적 자유도 중요한데 얘기를 안 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경제적 자유가 튼튼한 나라에서 민주주의도 또 피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튼튼해서 먹고 살만해져야 민주주의도 얘기를 하고 종교의 자유도 얘기하고 언론의 자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필리핀과 뭐 대한민국, 싱가포르, 홍콩 사례가 대표적이죠. 필리핀은 과거에 아시아에서 2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자유, 시장의 자유를 점차 줄이면서 지금의 후진국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고요. 독재 국가를 경험했지만 대한민국이나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국가는 경제적 자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결국 경제가 성장을 했고요. 그 틀에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